안녕하십니까.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림입니다.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제는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AI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I.O. 행사 직후에도 뉴스가 많이 쏟아졌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뭔가 뉴스 중심 또는 아니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갑자기 크게 알려진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 향후에 AI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빌딩 블락을 좀 깔아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뭔가 빌딩 블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PT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챕터 1에서 말씀드릴 거는 AI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챕터 2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대규모 투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AI 엑스포 2024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행사는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요 보시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인데 다산데이터라는 기업에서 협조해 주셔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엔비디아 GPU가 8개가 붙어 있습니다. GPU 하나의 가격은 5천만 원이고 8개가 붙어 있으니까 4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이 다산데이터에서 요 GPU와 함께 보여주시는 제품은 그 이제 서버 제품들이었는데 그 서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엣지형 서버 이런 것들 가격을 그 공급사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액이 굉장히 이제 높고요. 근데 그 전체 금액 중에 GPU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엣지 서버가 10억 이상이다. 그럼 그 중에 요 엔비디아 GPU가 차지하는 부분이 최소한 몇 억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I 대규모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GPU 5천만 원짜리 8개가 붙어 있는 4억 원짜리 GPU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빅테크 기업 중에 AI 투자를 좀 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가 애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AI 투자가 작년보다는 7배 이상 늘어나는 금액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매그니피선 세븐이라고 알려진 기업들의 AI 투자를 합치면 2025년까지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AI 투자, 그리고 그 외 지역의 AI 기업 투자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투자는 특정 영역으로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AI의 모델 개발하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AI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쪽에도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AI 활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쪽에 관련된 그 기업 엔터프라이즈 스펜딩 쪽이 지금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현재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기술 발전을 따라가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영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은 업종별로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AI 챗봇 중에 챗GPT하고 그리고 퍼플렉스티 AI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정말 예전에 제가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또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주는 속도도 너무 좀 더욱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AI 챗봇들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저의 인내심이 조금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원하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AI 설비 투자에 관련된 추정치인데요. 이제 이 자료도 사실 발표된 지 이미 좀 한참 됐어요. 2023년 8월에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6개월 훨씬 지난 자료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네, 전 세계 AI 투자는 향후 3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발표를 했고, 그 투자를 주도하는 지역은 미국하고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취합되고 발표될 때 여기 이제 포함되는 어떤 그 기업들의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8월 데이터였으니까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훨씬 더 숫자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퀀티와이즈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센서스나 아니면 현재까지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진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디즈니까지 포함시키고,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까지 포함시켜서 이 기업들의 연간 설비 투자 금액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해서 보면 2013년에는 33조 원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 33조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014년에 41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48조 원, 2016년에는 62조 원,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고 알려진 2018년에 103조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무역 분쟁에도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후에 오히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방향성이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합산 금액을 계속 말씀드리면 2018년에 103조 원을 기록한 다음에 2019년에 119조 원, 그래서 이게 꺾이지 않고 2020년에 144조 원, 그리고 2021년도에 179조 원을 달성을 했고, 2022년도에는 정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엔데믹이 시작되던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는 235조 원으로 확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2023년도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223조 원이 됐다가 올해 추정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올해 추정치는 29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2025년 추정치, 즉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라던가 바이두, 텐센트, 구글 이런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금액이 2025년 기준으로는 312조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3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고, 지금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투자 중에 많은 부분이 AI 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각 기업의 그 캐펙스 발표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퀀티와이즈의 데이터를 통해서 컨센서스까지도 어느 정도 2024년이나 2025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매년 그 몇 조 원, 몇십 조 원, 몇백 조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증가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매우 재밌습니다. 일단 13년도에는 증가율이 14.9%였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24.4%, 그 이후로 증가율을 계속 보시면 계속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처음으로 그 합산 투자 금액이 103조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가율을 보시면 2018년도의 증가율은 무려 43.3%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좀 정체된 것 같지만 여전히 계속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15.7%, 그리고 20.8%, 24.2%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200조 원대를 이제 기록하면서 235조 원으로 이제 그 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증가율을 따지면 전년 대비 31.3%였고요. 2023년이 정말 예외적으로 아까도 보신 것처럼 설비 투자 금액이 223조 원으로 2022년에 235조 원 대비 오히려 좀 소폭 감소를 했고, 그래서 그 감소율은 마이너스 4.9%이지만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1조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증가율로 환산하면 2023년 대비 30.5%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AI 투자를 포함한 이 설비 투자들이 매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플러스의 강도가 뭐 1%, 5% 이런 원 싱글,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아니라 싱글 디짓 넘버가 아니라 두 자릿수이고, 2023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투자 자체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도 중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약간의 좀 변화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 플랫폼스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다만 앞으로 배당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들 기업들이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합산 금액이 이제 거의 뭐 200조 후반, 300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 투자 여력이 많은 상황에서도 배당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 메타 플랫폼스나 아니면 알파벳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분기별로 보면 조금 늦게 하는 편인데, 이제 아마존이 당연히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아마존도 배당을 할 것이냐 다들 궁금해하셨겠죠.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AI 관련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 기업은 배당을 시작했고 다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그러나 배당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AI 관련돼서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올해 2024년 1월 이후에도 연초에도 그 AI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소개해 드렸던 기술 중에 이제 리퀴드 쿨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리퀴드 쿨링이나 아니면 좀 진정한 의미에서 서버를 완전히 이제 어딘가 액체에 푹 담그는 이머전 쿨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AI 관련돼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부분에서 리퀴드 쿨링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고,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AI 엑스포 코리아 행사에 저도 이제 참관을 했더니 이 리퀴드 쿨링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리퀴드 쿨링 사진은 그 인텔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인텔의 리퀴드 쿨링이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텔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이제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리퀴드 쿨링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에어 쿨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에어 쿨링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리퀴드 쿨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리퀴드 쿨링이든 에어 쿨링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리퀴드 쿨링이든 에어 쿨링이든 모두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뭔가 처리하겠다.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멀리 이동을 시키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퀴드 쿨링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냉각수를 사용을 해서 이 열을 밖으로 배출을 하고, 다만 에어 쿨링에서는
좀 추가적인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부품들이라 하면 열전도판이나 아니면 히트파이프 같은 부품들이고, 이 CPU의 열을 히트싱크라고 불리는 어떤 그 구조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열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열전도판, 히트파이프, 히트싱크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래서 실제 전시장에 가서 이 리퀴드 쿨링이 아닌 에어 쿨링 제품들 보면 사이즈가 좀 커요.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퀴드 쿨링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좀 되게 좀 얇게 슬림하게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폼 팩터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에어쿨링에서 필요로 하는 히트싱크라는 거고요. 이 알루미늄 방열 냉각판 히트싱크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히트싱크가 별개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에어쿨링에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전도판이라는 부품은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불리고, 이거는 CPU의 열을 히트 파이프로 전달하고요. 히트 파이프는 이 열전도판에서 받은 열을 히트싱크,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구조물로 효율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 히트싱크는 금속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그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책꽂이에 책을 여러 개 뭔가 간격을 두고 꽂아놨거나, 아니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빨래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빨래판보다는 책꽂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접촉 면적을 최대화하면서 이 공기랑 접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이 빠르게 좀 식는다, 냉각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퀴드 쿨링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열전도판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구성하고 기능이 조금 다르고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리퀴드 쿨링 시스템 안에 이제 워터블록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쿨링의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 쿨링 쪽보다는 훨씬 좀 단순한 그 워터블록이라는 게 있고 냉각수라는 게 있는데, 이 워터블록이라는 거는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그 열을 어딘가로 이제 전달하는,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어쿨링에서의 열 전도판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도 어떤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텔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인텔의 홈페이지에서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리퀴드 쿨링 또는 에어 쿨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방출시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리퀴드 쿨링이 뭔가 대세로 점점 자리 잡아가다 보니까 인텔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리퀴드 쿨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 가장 활발히 홍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서버를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서버 중에 AI 전용 서버를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서버는 예전에도 존재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서버, 커머더티 서버하고 AI 서버를 구분할 때 보통 그 AI 가속기가 포함된 서버들은 AI 서버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리퀴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뭐 리퀴드 쿨링을 같이 키워드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홍보자를 살펴보면 이 고객사들이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그 디맨드를 뭔가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줄이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리퀴드 쿨링 시스템 안에도 뭔가 그 고유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텔의 경우에는 뭐 워터블럭이나 냉각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CPU든 GPU든 아니면 가속기가 부착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퀴드 쿨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콜드 플레이트라는 부품도 있고, 그리고 냉각 분배 장치, 즉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이라고 불리는 CDU가 있고요. 그리고 그 냉각 수요 관리라고 불리는 쿨링 디맨드 매니지먼트 CDM이라는 그런 이제 부품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다른 구성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서버 및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그 전력 사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PU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엑스포 코리아에 갔더니 몇몇 기업 그 부스에서 PU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PU이가 뭔지 확인해 봤더니 Power Usage Effectiveness였고 전력 사용 효율성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적인 것이라서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제가 공식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리퀴드 쿨링을 도입하면 이 PUE 지표가 많이 개선돼서 숫자가 많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액체 냉각 그 리퀴드 쿨링 렉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를 저희가 렉이라고 얘기할 때는 RACK라고 얘기할 때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나 저장 장치를 수직으로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쌓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서버 시스템의 렉, RACK라고 하면 그런 종류의 금속 프레임이나 캐비넷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IR 자료나 아니면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RACK라는 렉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단어의 의미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챗GPT의 도움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나 기본적인 저장 장치를 수직으로 쌓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퀴드 쿨링 구조로 만들어진 렉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냉각수 분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 분배하는 장치에는 냉각수를 계속 그 CPU와 GPU 사이로 순환시키는 펌핑 시스템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런 펌핑 모듈하고 전원 공급 모듈이 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렉으로 쌓을 때, 수직으로 쌓을 때도 고밀도로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냉각수 분배 장치에는 그 엔드 유저 입장에서 이 서버 렉의 작동을 잘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이나 아니면 웹 UI 접근성, 그러니까 일종의 대시보드가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장치나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냉각수 분배 매니폴드라고 불리는 쿨런트 디스트리뷰션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서버로 냉각수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미 한번 공급이 돼서 CPU나 GPU 때문에 데워진 냉각수, 온도가 올라간 냉각수를 다시 냉각수 분배 장치로 되돌려보내는 어떤 분배 파이프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수직형 모양이 있고 수평형의 모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있고 그 외에 호스나 커넥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호스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요. 이 호스는 더 차가운 냉각수를 CPU나 GPU 주변에 콜드 플레이트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뜨거워진 냉각수를 반환할 때 쓰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누수가 없도록 그런 기술이 구현된 커넥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콜드 플레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그 실제로 AI 엑스포 코리아나 아니면 다른 전시회 가셔서 여기 리퀴드 쿨링 서버 있나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해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미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종류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보시면 이런 호스나 커넥터 위주로만 많이 보이고 이 안에 구조물들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슈퍼 마이크로의 그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렉 솔루션의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도 뭔가 좀 그 내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 찾은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대만 회사의 제품인데, 그 작년도 2023년도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에 그 대만의 상장 기업 중에 와이윈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제 와이윈 또는 위윈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리퀴드 쿨링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찍혀진 사진을 지금은 이제 뭔가 그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고, 네, 좀 전에 보신 거랑 좀 차이는 보면은, 네, 좀 더 많은 부품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 와이윈 OAI 리퀴드 쿨링 솔루션 콜드 플레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퀴드 쿨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중에 콜드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여기에 부착이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요 제품 사진보다는 요 와이윈의 제품 사진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부품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AI 쪽 또는 반도체 쪽에서 이런 이제 리퀴드 쿨링 AI 서버가 이슈가 된 지 아직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밸류 체인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지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AI 수혜주다, AI 관련 종목이다, 그러면 뭐 AI 관련된 반도체 회사, 그리고 서버 회사, 여기까지만 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부품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냉각수 분배 장치라던가 냉각수 분배 매니폴드, 호스 커넥터, 콜드 플레이트 회사들이 어떤 종류의 공급사들이 있는지 아직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증시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을 보실 때 이런 개별 부품 회사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개별 부품이 쓰이고 있다, 이런 구조물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잠깐 제가 그 히트싱크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에어쿨링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상장 기업들 방문해 보면 그 기업에서 A라는 부품을 만드는데 그 바로 부품의 어느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윗면이나 어딘가에 히트싱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게 히트싱크인 줄 모르고 저기 뭔가 책꽂이 비슷한 게 붙어 있구나라고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봤던 그 제품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히트싱크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봤던 제품이 아마도 어딘가에 그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서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시는 이런 부품들이 비록 반도체는 아니지만 서버에 또는 어떤 저장 장치나 인프라 장치의 한 구성 요소로서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에어쿨링에도 많이 쓰이는 히트싱크 보여드렸고, 그 밖에 리퀴드 쿨링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쓰이는 부품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퀴드 쿨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서버를 이제 완전히 담그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푹 담근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써서 이머전 쿨링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기존에 그 반도체에서 노광 장비 공부하셨던 분들은 ARF 이머전에서 아마 이머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말로는 액침 냉각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액침 냉각 시스템에 서버를 담그거나 이제 교체하는 모습이고요. 실제 그 삼성물산에서 이제 공개한 사진에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아까는 제가 냉각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액침 냉각, 즉 이머전 냉각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를 씁니다. 근데 사실 물이라는 건, 냉각수라는 건 전기가 너무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침 냉각에서는 물을 쓰진 않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은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접 담궈서 열을 식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에어쿨링, 즉 공기를 통해서 뭔가 열을 멀리 보내서 이렇게 발산시키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의 리퀴드 쿨링, 즉 냉각수를 사용하는 그런 리퀴드 쿨링 대비 훨씬 더 아까 보셨던 지표 PUE 말씀드렸죠? 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성, Power Usage Effectiveness, 그러니까 PUE 측면에서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AI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몇몇 용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뭔가 수혜 기업들 찾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삼성물산 에서 공개한 사진이고요. 이제 한경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AI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거의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뭔가 반도체 회사, 플랫폼 회사, AI 서버 회사뿐만이 아니라 뭔가 지금 기존에 연관성이 낮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에서도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건설업종에서 AI 관련된 관심들이 커질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좋고요.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택 건설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쪽 매출이 감소하면 뭔가 실적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쪽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건설 프로젝트 대비 고급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공사의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은 출혈 경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DC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DC 사업 또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 IDC 사업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흐름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나 운영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냉각 기술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서버를 직접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이머전 쿨링, 액칩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주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사업 목적의 데이터 센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에 그 자체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관련된 열풍이 뭔가 전통적인 IT 하드웨어나 플랫폼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협업하는 국내 냉각 기술 전문 기업은 스타트업이고요. 데이터빈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AI 엑스포 2024 코엑스에서 열렸던 이 행사에서 액침 냉각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저도 이 부스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사실 비전도성 액체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액체에 담겨져 있는 게 잘 보였는데 액체가 투명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났더니 실제 사진을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액체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뭔가 이 물 위에 이렇게 뭔가 좀 투영된 것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잘못 표현했네요. 네, 이 비전도성 액체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스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중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는 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 사용 효율성이라는 그런 지표도 다 이 부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내년도에 AI 엑스포 코리아 행사를 혹시 방문하실 수 있게 되면 또 이런 액침, 리퀴드 쿨링이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리퀴드 쿨링 또는 액침 냉각, 이머전 냉각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얼마나 더 고도화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지난번 강의 때 리퀴드 쿨링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 AI 엑스포 코리아에서도 이런 전시품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번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신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리스크5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제가 리퀴드 쿨링이나 이머전 쿨링 말씀드릴 때는 뭔가 좀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새로 필요한 부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5는 언뜻 들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리퀴드 쿨링이나 이머전 쿨링하고는 좀 연관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리스크5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 리스크5라는 거는 이거를 도입해서 반도체를 개발하면 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효율성, PUE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역시 리스크5도 왜 이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기술이긴 한데 왜 갑자기 지금 주목을 받냐? 네, 에너지 이피션시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아까 리퀴드 쿨링이나 인버전 쿨링에서 하드웨어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지만 네, 그리고 지금 리스크5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앞단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밸류체인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스크5가 장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5를 사용해서 어떤 그 AI 가속기, 보통 이제 가속기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AI 쪽 빅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뭐 훈련이나 추론 이런 쪽에 특화된 반도체, 또 다른 반도체를 의미하는데 리스크5가 적용된 반도체는 네,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래서 비즈니스상으로 뭔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그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뭔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가속기를 출시를 하면 뭔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시장 변화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5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시스템이라는 게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이 전력 소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리퀴드 쿨링이나 아니면 이머전 쿨링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그 반도체의 기반 기술로서 리스크5라는 걸 활용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운영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용은 캐펙스하고 오펙스로 나누는데 특히 오펙스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AI 프로젝트에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도대체 리스크5란 무엇일까요? 자, 리스크5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V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Reduced Instruction 있잖아요. 그래서 Reduced는 간결한 이라는 의미이고 Instruction Set은 명령어 set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Reduced Instruction Set은 간결한 명령어 세트를 의미하고요. 이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V인데 뭔가 이제 이런 철학에 따라서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인데 그거에 이제 그 마지막 V가 로마자 알파벳 O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에 의거해서 개발된 기술인데 5번째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술 자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제
버클리에 있는 그 연구자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아마 2010년도부터 처음 설계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게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V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이런 것들은 뭔가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다. 그래서 명령어 세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으로 보시는 분은 그 이제 리스크5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의 체어맨으로 계신 분이고, 아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개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동영상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인데, 원래 이게 사실 원래 존재했었어요. 존재했었고 기존에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뭔가 그 CPU나 GPU 같은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명령어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뭐 메모리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리스크5가 아닐 때에는 기존에도 뭔가 명령어를 내리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구현하는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CPU에서 작업을 하려고 한다. 뭔가 그러니까 메모리도 있고 CPU도 있는데 여기서 뭔가 작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를 뭔가 한 줄로 입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dd 한 칸 띄고 EAX 한 다음에 콤마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이제 만들어서 EBX 더하기 ECX 곱하기 4 더하기 100, 이런 뭔가 알쏭달쏭한 수학 공식이나 뭔가 기호 같은 그런 어떤 명령어 구현 어셈블리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리스크5가 아닌 기존 방식이고요. 이 명령어에 따르면 어떤 메모리 주소에서 값을 읽어서 이것을 또 다른 값과 더하고, 근데 그 더하기 전에 4를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을 추가해서 최종 메모리 주소를 계산하라, 이런 뭔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어서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리스크5 아키텍처의 어셈블리 코드로 구현을 한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에 보시면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5 아키텍처가 아닌 경우에 어셈블리 코드가 이렇게 뭔가 한 줄로 길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리스크5로 바꾸면 마치 시를 쓴 것 같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거는 한 줄이었는데 지금은 5줄로 나뉘었지만, 다만 이 5줄이 각 단계별로 거의 한 번에 하나씩만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줄로 되어 있던 이런 복잡한 어셈블리 코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더욱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 명령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리스크5 아키텍처가 아닌 경우에 명령어는 한 줄이었는데 뭔가 좀 구성이 복잡했고, 리스크5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명령어 세트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두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저전력 구현에 적합할까요? 결론은 리스크5가 좀 더 저전력 구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령어 세트가 되게 단순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5줄로 되어 있는데 각 줄이 마치 시를 쓴 것처럼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하고 균일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디코딩이나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명령어들의 그 길이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add, add 이렇게 돼 있거나, 명령어 길이가 거의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아키텍처 대비 훨씬 더 저전력 구현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5가 개발되기 전에 많이 쓰이던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x86이고요. 보통 x86이라고 하면 x86 서버라는 그런 것들로 뉴스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텔이나 AMD 쪽에서는 이 x86
아키텍처를 많이 썼었고, 그 밖에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키텍처 중에 ARM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RM은 ARM 홀딩스라는 기업 때문에 많이 알려졌고, X86은 이제 인텔의 CPU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 이름이나 뭔가 제품명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떤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리스크5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시장에 소개가 됐지만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주목받는 이유가 그 전력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X86이나 아니면 ARM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리스크5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리스크5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우 유연하고, 그리고 명령어 세트 확장에도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리스크5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1월 23일에 EE 저널에 게재된 기사를 보시면 지금 3,000곳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리스크5가 특히 많이 쓰이는 적합한 반도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계신 뭔가 이제 CPU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면 이제 MCU라는 반도체겠죠. 그리고 시스템 온 칩이라고 알려진 SoC,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알려진 FPGA, 이런 분야에서 리스크5가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리스크5가 저전력에 구현한다, 뭐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 알겠는데, 이거를 왜 굳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지 아직 20년이 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비교적 신기술인 이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AI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파악하고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5 생태계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그 뭔가 반도체 사업에,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에서 IP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전 세계 1위 기업인 ARM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ARM 아키텍처랑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스크5 아키텍처에도 관심이 있고 생태계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는 저전력 구현을 위해서 현재는 이제 ARM에서 제공한 아키텍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종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삼성전자는 최근 테스토렌트를 4나노미터 공정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간에 보면은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회사인 테스토렌트라는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 뭔가 그 ARM 아키텍처에 현재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아키텍처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리스크5까지 모르셔도 그냥 이 뉴스를 보셨을 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는구나, 뭐 대규모 M&A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5라는 걸 알면 이런 기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생겨났을 때 이 이벤트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쉽게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뭔가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AI에서 뭔가 대규모 투자가 전개되고 있고, 그 투자가 단순히 캐펙스 투자뿐만이 아니라 오펙스 관점에서의 투자, 지분 투자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그 개별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뭔가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말씀드렸는데, 메타와 리스크5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미 아시는 것처럼 메타도 반도체 설계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가 최근에 발표했던 반도체, 자체 개발 반도체 중에 MTIA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메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라고 돼 있고, 이름에는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퍼런스에 되게 특화된 제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반도체 칩에 어떤 아키텍처가 도입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중에 X86 아키텍처, 아니면 ARM 아키텍처, 또는 리스크5 아키텍처, 어느 것이 적용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 리스크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AI 추론에 되게 특화돼 있고, 특히 딥러닝 추천 모델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스크5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셈블리 코드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나면 뭔가 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메타 같은 기업들의 M&A나 아니면 지분 투자 또는 신제품 개발 관련돼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어떤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제가 그 저번 세미나 때 리퀴드 쿨링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리스크5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퀴드 쿨링이든 리스크5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 기술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집합 목표 중에 하나는 저전력 운용이고요. 그 두 기술은 AI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뭔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쿨링은 전통적인 에어 쿨링, 즉 공냉식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제거할 수 있고, 이는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더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과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요. 리스크5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간결한 명령어 세트를 사용하는 그런 아키텍처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AI에 특화된, AI 예를 들어서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했을 때 하드웨어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기술은 에너지 에피시언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투자에서 저전력 또는 에너지 에피션시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원래 그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좀 안 됐다고 해요. 사실 그 IEA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지만 다른 기관들 자료를 보면 1%에서 1.5%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있고요. 다만 이 비중이 지금은 낮은 한 자릿수, 즉 로우 싱글 디짓이었는데 향후 수년 내에 빠르게 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였다가 7%로 올라가는 거면 여전히 싱글 디짓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뭔가 그 앱솔루트한 밸류에서 보면은 거의 최소한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매우 낮았는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차원이나 오펙스 차원에서 실제 저전력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리퀴드 쿨링이고, 그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특히 캐펙스가 아니라 약간 오펙스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이 리스크5라고 하는 아키텍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얼마나 전력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아쉽게도 GPT-4는 아니고 GPT-3하고 기존 쿼리 관련된 데이터인데 사실 GPT-3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인퍼런스가 아닌 그냥 굉장히 표준적인 구글 쿼리에서 소모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GPT-3의 쿼리에서 인퍼런스 쪽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필요한 전력이 1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GPT-3 이제 인퍼런스가 아니라 트레이닝 쪽이죠. 트레이닝은 정말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죠. 네. 그때 필요한 전력 요구량은 거의 1000배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GPT-3 기준이 이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보진 못했지만 뭐 GPT-4 기준이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모델 중에 뭐 클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들의 그게 뭐 트레이닝이든 인퍼런스든 기존의 뭔가 스탠더드한 쿼리보다는 굉장히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리퀴드 쿨링 또는 임버전 쿨링이 있고, AI 전용 반도체 개발, 특히 최근 뉴스에 따르면 추론용 반도체 개발에서 리스크5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두 기술이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I 분야의 인프라 투자 또는 칩 개발 과정에서 또는 실제 오펙스나 캐펙스 관점에서 에너지 에피션시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